이제 12월 3일 오후 10시 25분에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계엄령을 선포하셨는데요. 배경이 궁금합니다. 야, 그거 너무 큰 질문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질문 하나에 다 얘기해야 되는데 그 배경이 궁금하다. 좋은 질문이 아니에요. 조금 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조금 질문을 바꿔볼까요? 일단은 지금 계엄과 탄핵이 한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가장 큰 이슈니까 그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겠죠.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아가면 어떨까? 좋은 질문은 아니지만 우선 계엄이라는 게 뭐냐? 거기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엄령을 포고하게 된 배경이 뭐냐? 라는 걸 얘기를 하려면 일단 계엄이라는 게 뭐냐? 마치 네가 커피를 좋아하게 된 배경이 뭐냐? 라고 물어볼 때 커피가 뭔지를 일단 알아야 의미가 생기잖아요. 그래야 그 다음에 배경이 있는 거니까. 사실 그게 그 질문을 위해서 조금 바꿔서 계엄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거는 그 배경에 대해서는 그건 내용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그 배경을 추측하는 어떤 내용 내지는 그 추측의 내용은 다 다를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그 배경이 뭐냐? 아무도 몰라요. 윤석열 대통령밖에 모르죠. 왜냐하면 그가 판단해서 그가 한 거니까. 그게 머릿속에 들어간 거 본 것도 아니고 내가 그와 대화를 나눠본 것도 아니고 알 수가 없죠. 그 배경이 뭐냐라고 하는 건 정확하게 추측 내지는 추론을 할 뿐이지. 근데 계엄이라는 게 뭐냐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죠. 1차적으로.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지금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그 계엄이 뭐냐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정확히 얘기하면은 국민들이 계엄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또 우리 또 질문을 할 수 있죠. 계엄이 뭔지 왜 모르냐? 어떻게 보면 계엄이 뭔지를 모르는 게 당연할지도. 그럼 그게 왜 당연하냐? 그러나 당연하다고 해서 모르는 게 옳으냐? 모르는 것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잘못 알거나 해서 그것이 심지어는 액션으로까지 이어지면 그건 문제가 돼요. 그럼 일단은 계엄이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그럼 계엄이라는 거는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확하게 보면 내가 조금 사실은 자료를 좀 가져왔는데 헌법 77조에 보면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럼 우리는 또 뭘 알아야 되냐면 헌법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건지를 알아야 돼요. 헌법과 그냥 법은 어떻게 다르냐. 이 복잡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정확히 알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다시 좀 정리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며칠인가? 5일인가요? 3일인가요? 3일에 계엄령을 선포했고 국회와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했고 그 배경이 뭐냐? 라는 걸 알려면 1번 계엄이 뭐냐를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는 계엄이라는 게 뭔지를 알려면 두 번째로 헌법이 뭐냐를 알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게 어렵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자, 일단은 봅시다. 하나씩 보면 계엄이 뭐냐? 계엄이 이제 헌법에 따르면 그 헌법 77조 2항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뉜다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비상계엄이라고 했으니까 비상계엄으로 한정시켜서 보면 일단은 여기서 헌법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오로지 대통령만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계엄을 선포하는 건 대통령의 오로지 한 명만 가지고 있는 권한이다. 일단 이거는 헌법에 명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대통령만이 그것을 선포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내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결정은 결국엔 대통령의 뜻에 따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를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헌법상으로는 오로지 대통령밖에 없는 거야. 왜냐하면 그만이 이 포고를 내릴 수 있고 그리고 포고를 내리기 위해서 누군가의 의결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의결이 필요하다면 꼭 그렇지는 않죠. 예를 들어 공무회의를 열어서 몇 명 중에 몇 명은 찬성하고 몇 명은 반대하고 대통령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많으면 못한다 이런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게 그렇게 되면 국무위원도 권한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수행하는 사람만 가지고 있다고 헌법에 명시하고 있으니까 그래요. 자, 일단 거기까지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문제가 되는 건 두 번째지. 지금 상황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냐 아니냐 라는 걸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대통령더러 야 지금 이렇게 국가 비상사태냐 너 잘못했어? 라고 얘기는 못해요. 뒤에선 얘기할 수 있어요. 아 저 바보 같은 거 말이야. 지금 무슨 비상사태라고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않는데 뒤에서 뭐 술 마시면서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다시 말해서 공식적인 수준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문책을 하거나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대통령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그리고
사실 조금 더 얘기하면은 그거는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한국에서 제일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통령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모르는 정보를 가지고 이거는 비상사태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니까 경우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 뭐 A라는 국가가 지금 한국과 전쟁을 하기 위해 준비를 했고 지금 막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라는 정보를 얻었다고 가정하자고요. 그 정보는 국민들은 사실 알기가 어렵죠. 선전포고란 것도 아니고 어쨌든 뭐가 언론에도 나온 바는 없어요. 근데 대통령이 어떤 정보망을 통해서 그거를 포착했어요. 그래서 계엄령을 내렸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막상 안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계엄령이 잘못된 계엄령이에요. 그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안 쳐들어왔으니 좋은 거고. 그런데 대통령이 그 정보를 파악을 하고 있었고 나중에 이제 뭐 대통령이 해명을 하면은 나이스하겠지. 여차여차한 정황이 보고 포착되었다라고 나이스하겠지만 설사 그렇게 안 한다 하더라도 뭐 정보 관련 때문에 안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국민들이 뭔가 있었구나 하고 넘어갈 일이지 잘했니 못했니 사실 하는 문제는 아닌 거죠. 법적으로 보면. 자 그럼 1번 여기서 우리가 이를 도출할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계엄령이라는 것을 내리고 지금이 계엄 상황이여 국가 비상 상황이라는 것을 판단하는 주체는 대통령일 수밖에 없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일단 법적으로 왈가왈부할 수는 없다. 국민들의 99.9%가 비상사태라는 걸 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혹은 비상사태라고 판단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 자체의 예를 가져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거는 헌법에 대통령의 권리로 명시가 된 거니까. 그 다음에 문제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모든 건 다 대통령은 헌법에 준해야 되거든요. 나중에 이제 헌법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만 헌법에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이 사실 그게 더 포인트인데 헌법에 뭐라고 또 되어 있냐 하면 5항에 국회가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국회가 표결을 하지 못하도록 봉쇄를 했거나 정확하게는 봉쇄를 시도한 게 아니고 봉쇄를 했거나 정말로 그래서 표결을 못했어요. 혹은 표결을 했음에도 해제를 안 하고 밀어붙였거나 이런 헌법 위반이 됩니다. 헌법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해제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문제를 삼지 않겠죠. 왜냐면 해제를 바로 했으니까. 근데 문제가 되는 건 국회에 군인들이 깔렸고 국회에 진입을 했고 근데 그것 자체가 중요한 거는 어떤 의도였냐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의도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법적으로 설명을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법적으로 무언가를 우리가 얘기할 때는 언제나 행위를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행위와 주체. 그러니까 그에 걸맞는 주체가 행위를 했느냐 그리고 어떤 행위를 했느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체 쪽 문제가 없죠 지금. 그런데 문제는 이제 국회에 뭐 들어가고 한 걸 어떻게 봐야 하느냐. 근데 일단은 국회를 봉쇄하지 않았다는 건 이제 결과적으로 분명하잖아요. 너무 소설이가 들어가서 의결까지 1시간 반 정도 걸린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뭐 각자 집에서 다 모이는 거고 1시간 반이면 오히려 놀라울 만큼 빠른 의결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 사람이 11시에 집에 있다가 어디서 모여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투표를 했는데 그게 전체 시간이 1시간 반이다. 그게 사실 좀 이상한 거에 가깝지. 어쨌든 그 얘기는 결국에는 의결을 방해했거나 라고 하기엔 좀 어렵죠. 그건 매우 어렵죠. 상식적으로. 뭐 보기에 따라서 뭐 아닐 수도 있겠지. 그리고 결과가 중요한데 결과적으로 의결을 했잖아요. 1시간 반이라는 것도 하나의 결과고. 그러니까 이것도 저촉되긴 힘들죠. 지금 이제 보면은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이 계엄에 대해서 큰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 거부감의 실체가 뭐냐라고 한다면 그건 뭐 나도 모르겠어요. 그건 그냥 판단일 뿐인데 내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건 매우 형식적인 얘기를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어떤 사태에 대한 판단을 최대한 배제하고 어떤 형식만 놓고 봤을 때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다시 정리하면 헌법에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권한을 가지고 헌법에 명시가 안 돼 있으면 그거는 계엄령 같은 순간 그건 혁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절차들이 문제가 있었냐라고 하는 건 적어도 헌법 수준에서는 문제될 거는 없어 보입니다. 헌법 수준에서는. 그런데 그 하급 법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을 수도 있을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대통령이라는 직책은 재임 기간에 뭐 형사소출을 받지 않는다라는 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형사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민사하고 다르죠. 민사는 개인끼리 뭔가 이제 그래서 민사는 사법이라고 하죠. 민사를 이렇게 쓰고 그런데 요거에 해당되는 게 이제 민법이잖아요. 근데 민법은 뭐라고도 하냐?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은 사법이라고 하죠. 개인 사자를 쓰죠. 개인들 사이에서 분쟁이 있을 때 그거를 해결하는 법이라는 뜻일 거고
다음에 이제 우리가 형사라고 할 때는 이거는 이제 공법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공공질서와 관련된 쪽의 법이에요. 이거는 개인들 사이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와 개인의 문제 사이의 문제. 다시 말해 살인을 저질렀다. 그거는 형사예요. 왜냐하면 A라는 사람이 B를 죽였어. 그러면 A라는 사람이 B를 죽였다고 할 때 그렇다면 B라는 사람이 A한테 복수를 해야 하느냐?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사적 복수는 안 된다. 이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공공질서와 관련된 문제다. 따라서 B의 유가족들이나 B와 관련된 사람들은 국가에게 위임을 하는 거예요. A에 대한 처벌. 이렇게 되면 공법이 되는 거고. 요거 사이가 되면 민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사상의 소추라는 건 요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어떤 죄를 지어서 민사는 죄와 관련된 건 아니에요. 이거 그냥 분쟁이니까. 죄라는 거는 공공질서를 해치는 것이 죄거든요. 기본적으로. 그것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은 제1기관에는 기본적으로 면죄라고 해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대통령은 뭐만 지키면 되느냐? 헌법만 지키면 된다. 근데 헌법상은 일단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나머지 이런 문제들도 뭐 밝혀질 수 있겠죠. 어떤 수행상의 문제들. 근데 수행상의 문제는 이미 헌법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하위 개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에 그 4번을 문제를 또 삼긴 하더라고요.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대통령 지체 없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이건 뭐 내가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 국회 어디에 통보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뭐 말이 많은 것 같은데 좀 이건 너무 악의적인 것 같아. 내가 보기에 야당이 이거 보면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는데 이게 무슨 계엄을 새벽 2시에 갑자기 막 쫙 해가지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게 자꾸 운동을 하는데 선포한 때에는 통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통고는 무슨 뜻이냐면 내가 결정한 걸 알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상의를 하거나 이런 뜻이 전혀 아니에요. 심지어 국무회의에서도 계엄령을 상의까지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국무위원들이 어떤 아무런 결정을 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계엄령 선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국회에 바로 알리라는 얘기인데 누가 봐도 대국민 발표를 했고 이게 무슨 몰래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코미디 같은 뭐 국회뿐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들이 브레이킹 뉴스로 바로 계엄이 선포됐다는 걸 알았는데 이거는 조금 무서운 절차상의 문제가 생각이 들어요. 그건 좀 너무 책잡기가 아닌가. 이건 마치 비유컨대 누군가에게 내가 여자친구가 생기면 바로 너한테 알려줄게 라고 했어. 그런데 내가 여자친구가 생긴 다음에 공중파에 출연을 해가지고 저 여자친구 생겼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걔가 야 너 여자친구 생긴 다음에 바로 알려주겠다니 너 왜 바로 안 알려줘? 라고 한 거랑 비슷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헌법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라는 문제인데 이 문제가 너무 큰 문제라 헌법을 이해하려면 뭘 이해해야 하냐면 그 민주주의 체제에 대해서 일단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민주주의 체제라는 게 어떤 건가? 그 민주주의 체제라는 건 내가 생각할 때는 인류의 가장 큰 혁신이 아닌가 생각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민주주의가 아니고 앞에 붙어야 돼요. 자유민주주의 혹은 근대 민주주의라고 붙어야 돼요. 왜냐하면 민주주의라는 말은 훨씬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정확하게는 히랍의 소위 이제 정치를 이야기할 때 민주주의가 데모크라티라고 하거든요. 근데 데모크라티하고 무슨 뜻이냐면 데모는 뭐 군중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군중에 의한 크라티아는 이제 정치 체제를 크라티아라고 하는데 군중에 의한 정치 체제. 이걸 민주정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이게 그렇게 히랍에서는 좋은 의미로 쓰이진 않아요. 대체로는 부정적 의미로 많이 쓰여요. 지금으로 치는 주무 정치 같은 느낌? 그러나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왜냐하면 히랍도 이제 계속 귀족정이었다가 혹은 약간 왕정 비슷했다가 혹은 민주정 비슷했다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정변이 일어나면서. 그러나 어쨌든 이거는 되게 심플합니다. 왜 그렇지? 데모스들에 의해서 통치되는 정치 형태. 근데 이거는 히랍에서는 직접 민주주의였어요. 물론 직접 민주정이었지만 노예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노예들은 빼고 자유시민들이 모여서 도편이라고 이제 투표할 때 도자기 조각 같은 걸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이렇게 해서 찬성 반대 이런 식으로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근데 이게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민중들이 정확한 정보를 가지지 않고 약간의 기분 따라 혹은 누군가의 어떤 설득력 있는 누군가의 그러나 맞지 않는 이야기에 매료가 돼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사람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단이 있고 아닌 집단이 있고 이런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전문가가 다뤄야 될 걸 뭘 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전문가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 전문가 말이 맞는 말을 한다고 해서 꼭 매력적이진 않거든.
틀린 말을 하는데 매력적으로 말을 할 때 그 사람에게 쏠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거는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건 우리가 일을 할 때도. 어느 누군가가 정말 실력 있는 전문가인데 그 전문가가 실력이 있으니까 정작 말은 잘 못하고 그러면 이제 실력 없고 말 잘하는 전문가의 말이 옳다라고 비전문가들이 따라가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오래된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근대민주주의라고 붙이는 거예요. 앞에. 그러면 자유민주주의나 근대민주주의가 뭘 말하는 거냐? 여기서 등장하는 헌법. 얘는 헌법이 없어요. 얘는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니에요. 얘는 어떤 거냐 하면 그때그때 사안에 대해서 군중들이 어떤 식의 의견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근대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은 법이에요. 민중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그렇다고 귀족들의 일도 아니고 법에 의해서 통치가 돼야 된다라고 보는 게 자유민주주의, 근대민주주의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법이 있는데 이 법은 그러면은 뭘 근거로 해야 돼? 올라가겠죠. 이 법은 또 뭘 근거로 올라가겠죠. 그 최상위에 있는 게 헌법입니다. 최상위에 있는 게. 이거를 컨스티튜션이라고 합니다. 근대민주주의 성립은 컨스티튜션의 성립과 일치해서 어느 나라가 근대화가 되었다라고 하면 이렇게 뭐 새마을 운동을 하거나 그것도 근대의 중요한 요소긴 한데 본질적 요소는 아닌 거죠. 아니면 공업이 발달하거나 이게 근대화가 아니고 정확한 근대화의 개념의 어떤 핵심은 컨스티튜션, 헌법이 생겼냐 아니냐예요. 자 그러면 헌법하고 민주주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거예요. 내가 이제 헌법의 법의 지배라고 했죠. 그런데 그 이전이랑 비교해 보면은 좀 심플하지. 그 이전에 왕정이었고 때로는 귀족정일 때도 있었고. 자, 일단 왕정을 기준으로 한번 봅시다. 왕정은 어떤 정치 체제냐면 왕이 있어요. 그리고 그 왕이 국가를 가지고 있어요. 국가의 주인은 왕이에요. 국가 자체가 왕의 것이에요. 그럼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살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누구다? 왕의 자식 같은 존재? 이게 만약에 좋은 왕 같으면 진짜 자식같이 대할 것이고 나쁜 왕이면 그냥 물건처럼 대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들은 이 국가의 주인이 이러나 저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가 잘 돌아가고 안 돌아가고는 철저히 어디에 달렸냐? 이 왕이 진심으로 자식처럼 생각해서 또 현명하게 자식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노력했느냐? 아니면 자식이라고는 생각했는데 현명하지 않아서 자식을 엉뚱한 곳으로 몰아서 고생시켰느냐? 아니면 애초부터 자식 따위는 상관없이 그냥 막 나가는 왕이었느냐?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런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중요한 건 뭐예요? 요 국민들은 왕이 잘해주기나 못해주기나 나라의 주인인가요? 이들이 한 명 한 명 개인이 독립적으로 자신의 주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가요? 미성년자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일종의. 우리가 미성년자들을 돌봐주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빠 난 이제부터 일주일간 학교를 가지 않고 나는 유튜브만 보겠어 라고 하면은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성인이 됐어. 뭐 더 나아가서 한국은 조금 성인이 되면 좀 애매한데 뭐 내가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뭐 이런 진짜 성인이 됐어. 그러면 내가 마음도 울적하고 해서 회사 안 가고 일주일 동안 유튜브만 보겠다. 누가 말릴 거예요? 그래야 주인이 되는 겁니다. 회사를 안 갔을 때 책임 누가 집니까? 내가 지잖아요. 그런 거예요. 여기가 이제 근대화가 되는 과정에서 피비린내가 나는데 결국에는 이 개인들이 내가 적어도 나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기본적 권리를 가지겠다라고 해서 뛰쳐나온 겁니다. 거기는 사실 뭐 굉장히 복잡한 역사적인 어떤 배경이 있지만 그리고 이론가들이 그 이전부터 그런 이론들을 만들기 시작했고 야 이건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왕도 인간이고 나도 인간이고 사실은 유럽은 봉건제가 많았기 때문에 봉건제는 어떻게 되냐 완전히 계급사회거든요. 오히려 왕정은 상대적으로 덜 불평등하다는 느낌을 받아요. 왜냐하면 왕 아래는 다 똑같잖아. 근데 봉건제는 더 심합니다. 그리고 조선은 조금 애매한데 조선은 왕권이 이렇게 강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더 불평등함의 느낌이 더 훨씬 강하죠. 봉건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왕이 때로는 이게 교황이고 이게 되게 애매합니다. 이게 그 유럽은 워낙 종교가 강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영주가 있고 사실은 왕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허수아비 같은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존재고 영주가 사실은 실질적인 왕이고 기사가 있고 농노가 있고 이런 구조였단 말이에요. 얘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거예요. 그냥. 이게 무슨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농노는 내가 그 농노 집안에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그냥 뭐 농노인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지금 시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제 말이 되게 하기 위해서 생겨난 게 근대 민주주의입니다. 이들이 나와서 시민이라는 계급을 만든 거죠. 정확하게는 제3계급을 만든 거고 그걸 우리가 부르주아라고 불러요. 부르주아는 제3계급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혁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개개인 한 명들이 전부 다 주권을 가져요. 주권을 가져요. 자 그런데
모두가 다 주권을 가지는 주권이 진짜 주권이겠어요? 개판이 되겠죠? 그럼 개판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이 개판이 되면 안 되기 위한 장치들을 이론가들이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이전의 왕정이나 귀족정은 이론적이라기보다는 물론 이론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오히려 정치적 지형도가 이렇게 간 거에 가깝다면 근대 민주주의는 너무나 독특하게도 이론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어떤 이론이냐? 이런 거예요. 모두 주권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이 주권을 서로 그냥 야 너도 내 주권이죠 너도 이 주권 막 이러면 갈등만 생기겠죠. 자, 갈등을 어떻게 이 갈등을 없애는 어떤 사회 체제를 만드냐? 이 주권을 가진 한 명들이 권리를 행사합니다. 오로지 언제만 투표에 의해서만 권리를 행사합니다. 그럼 투표를 해요. 누구에게? 대리자에게. 레프리젠터티브라고 하죠. 대리자. 이 사람들의 권리를 대신해서 행사해 줄 사람을 뽑는 식으로 권리를 행사하죠. 그리고 이 사람은 크게 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우선 입법가, 입법자를 뽑는 거예요. 두 번째는 행정수반. 행정수반은 안 뽑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의원 내각제가 되는 거예요. 입법자 중에 다수당의 사람이 수상이 되는 형태로. 그러면 소위 이권 분립의 국가가 되는 거예요. 입법과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사법.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법을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이 법에 의해서 다시 이 주권자들은 종속이 됩니다. 왕에 의한 종속이 아니라 법에 의한 종속이 되는 거죠. 이런 식의 법적 진행입니다. 어떤 구조냐면 한 명 한 명 한 명 개인들은 나의 권리를 궁극적으로는 법에 위임하고 이 법은 그걸 통해서 이 한 명 한 명의 개인들을 통제하는, 지배하는 이런 방식이에요. 자, 그런데 구조가 법의 지배지만 근원적으로 따지면 이 법을 누가 만들었어요? 그 국회는 누가 구성하나요? 그럼 궁극적으로 누가 만든 거예요? 국민이 만들게 되는 겁니다. 국민의 권리 행사에 의해서 법이 만들어지고 그 법이 다시 국민들에게 들어와서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내가 나를 지배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가 되려면 무조건 법을 잘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법치이기 때문에. 법을 안 지킨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근원적으로 따지면 개개인들이 권리 행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인 상황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그 구체적 상황에 법을 적용해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겠죠. 입법이 아니고 법을 실행하는. 그러면 이 A라는 법을 여기 적용해야 되냐, B라는 법을 여기 적용해야 되냐 이런 걸 논의해야 하잖아요. 이런 전문가 집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논의는 반드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기술적인 일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어려운 말로 당파적이지 않아요. 그래야만 해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법을 할 때는 당파적일 수 있죠. 왜냐하면 A라는 당은 어떤 이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을 이렇게 만들어내려 주장할 것이고 B라는 당은 아니다, 이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할 것이고 자신의 의견과 색깔이 입법을 할 때 들어갈 수밖에 없죠. 당이라는 건 그렇게 모인 거거든. 왜냐하면 다양한 의견을 가질 수 있는 게 근대 민주주의 세계이기 때문에 뭐 A라는 당, B라는 당, C라는 당, 뭐 D라는 당이 전부 다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그래야 하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잖아. 사람들마다 생각 다 다른데 그 사람들이 지지하는 당 것이 당이고 그 이념에 의해서 모인 게 당이란 말이에요. 당이라는 말 자체가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말 그대로 파티잖아요. 영어로 파티가 무슨 뜻이에요? 한쪽 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파성이라는 말을 쓸 때 어떤 말이냐면 이거의 반대말은 뭐냐? 보편성이에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어떻다라는 게 아니고 너도 맞고 너도 맞고 너도 맞아. 이게 뭐 크게 보면 다 맞지가 아니에요. 당파성이라는 거.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너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자 이게 맞다는 사람들 모여라. 그래야 당파성이다. 그래야 당이 되는 거. 그러니까 지금 뭐 당대표 뽑거나 할 때 여론조사하고 하잖아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미국도 사실 그런 짓을 하고 있는데 왜 말이 안 돼? 여론조사를 할 때 그냥 랜덤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당대표 뽑을 때 여론조사 비율이 있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왜? 당이라는 거는 원래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끼리 모이는 게 당입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당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당과 이 당이 서로 토론을 하고 서로 싸우고 또 이 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더 많으면 그러면 법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근대 민주주의는 반드시 뭐와 함께 가야 한다? 다당제와 함께 가야 한다. 반드시. 왜냐하면 국민들의 의견은 다 다르니까. 자, 그러면 법의 지배를 받는 것이 근대 민주주의다. 자유민주주의다. 리버럴 데모크라시. 자유민주주의다. 그리고 그 법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느냐? 입법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리고 입법은 어떻게 되느냐? 국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위탁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선거를 통해서. 그리고 다시 법이 만들어지면 국민들은 거기에 종속되는 형태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거예요. 종속이 되지만 그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합니다. 이렇게 되면 나쁜 놈은 처벌받고 좋은 놈은 안전하고 요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렇게 됐을 때.
아까 사법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두 가지가 중요해져요. 첫 번째, 아까 얘기했듯이 사법부의 독립. 이거는 단파성하고 상관이 없죠. 요거는 정확하게 법에서 얘기하는 대로 공평무사하게 공정한 판결을 내리면 되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AI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AI가 법조문에 따라서 판례 쫙 해서 내리면 되는 거, 이거 수학적인 거라고 사실은.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법부가 입법 쪽에 혹은 행정 쪽에, 행정도 똑같죠. 행정은 뭐냐면은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이 사람들이 대통령을 뽑아서 자신의 권리를 대통령에게 위임하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은 자신이 행정적 절차와 행정적 액션을 통해서 국민들을 구속하겠죠. 그러나 이 구속이 결국에는 국민들의 권리를 수행하게 되는 경우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행정수반을 뽑은 건 국민들이니까. 이런 겁니다. 다시 돌아가면 사법부는 행정부나 입법부에 어떠한 입김도 닿으면 안 돼요. 그래서 물론 구체적으로 보면 완벽하다는 건 원래 세상 사례 없으니까, 또 기본적으로 사법부의 상당 포지션들은 행정부에서, 한국의 경우에 행정부에서 이제 임명을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지 몰라도 어쨌든 적어도 뒤에선 어쩔지 몰라도 대놓고 사법부를 컨트롤하려고 든다든가 절대 그러면 안 되죠. 그러는 순간 뭐가 무너져요? 이 구조가 다 무너집니다. 또 하나, 이 구조를 무너뜨리는 또 하나가 있어요. 이 국민들의 권리를 행사할 때 어떤 형태로? 투표하는 형태로. 우리가 투표하는 걸 뭐라고 불러요? 선거. 그러면 사법부도 독립해야 하지만 선거도, 선거 관리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독립해야 합니다. 자, 요거하고 요게 무너지면 어떻게 되나요? 첫 체제가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절차가 무너지기 때문에. 이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복잡한 구조를 잘 이해를 못합니다. 얘기했듯이 그 이전에는 굉장히 삶 속에서 드러나는 형태로 정치체제가 자연스럽게 흘러왔다면, 근대 민주주의 체제는 이론에 의해서 만들어진 체제예요. 근데 그게 너무나 훌륭한 거예요. 왜냐? 그 이유는 되게 심플해요. 왜 근대 민주주의 체제가 훌륭하냐? 인간이 자신의 기본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이상에 가까운 체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건 뭐?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그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나 어떤 생각이든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생각을 말로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리고 선거를 통해서 반영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생각이 법과 반한다면, 그 생각에 따라서 행동을 했다면 법에 대해서 처벌받겠죠.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지적을 했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근대 민주주의 체제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를 놓고서, 일단은 권리의 위탁, 뭐 위임이라고 하죠. 위탁 쪽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어지는 법의 진, 요 구조입니다. 요게 없이는. 두 번째는 뭐 사실은 선거관리위원회도 헌법기관이야. 그러니까 사법부의 독립에 다 포함되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뭐 이렇게 하려면 절차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면 생각들은 다 다르잖아. 절차만 챙길 수 있지 이 생각이 맞다 저 생각이 맞다 할 수가 없어요. 이 체제. 그러면 이 체제에서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절차예요. 왜냐면 사람들마다 다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다른 생각을 법이라는 하나로 수렴하기 위한 절차가 어땠냐. 공정하게 선거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법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것이 실제로 국민들에게 적용될 때 공정하게 적용됩니다. 두 가지만 지키는 거.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이게 자유민주주의 핵심이고, 아까 처음에 제가 민주적이라는 말은 그 이전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요거와 대비되는 게 소위 이른바 인민민주주의. 한국은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인데 북한은 리퍼블릭 오브 피플스 데모크라시죠. 그러니까 여기에 피플이 들어가죠. 요게 어떤 차이냐 하면 소위 인민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들은 사회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는 요 구조가 없는 거예요. 헌법이 실질적으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당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들은 다당이 아니죠. 북한에도 조선노동당만 있고 중국에도 중국공산당만 있고, 이러면 일단 얘가 깨지는 거예요. 왜? 당이라 그러면 말 그대로 당이 아니었잖아요. 파티라면 A파티, B파티, C파티가 있어야 파티가 되는 건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부분이라는 뜻인데 이 부분이 전체가 된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는 당의 결정만 계속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전체주의 먼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말이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뭘 말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국민이 원하면 이런 말 쓰잖아요. 개풀 뜯어먹는 소리예요. 국민이 원하는 건 반드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선거를 통해 이루어져야 됩니다. 선거를 통해 누굴 뽑았으면 법에 따른 임기를 보장해야 됩니다. 정말 심각하게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잘못을 하시기 전까지. 그러니까 국민이 원하는데 그 국민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리고 언제 원하냐. 그냥 갑자기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저 국회의원 저거 내려와야겠는데? 라고 해서 내려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한 지역구에 100명의 주민들이 산다 합시다. 주민 중에 100명이 전부 다
국회의원 끌어내려야 돼 라고 생각한다고 그 국회의원이 끌어내려지는 게 아니에요. 왜? 국회의원은 선거에 의해서 나의 권리를 위임했고 임기가 보장돼 있고, 그러면 내가 저 국회의원이 마음에 안 들어여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법적인 위법 사항이 있어야지 사실은 면책특권이 있긴 한데, 어쨌든 그래야만 내려올 수 있는 거지, 내가 싫어 라고 한다고 내려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언제가 김제동이 무슨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국민 주권을 가진다, 그러니까 박근혜는 내려와야 된다, 국민이 원하지 않느냐, 개풀 뜯어먹는 소리죠. 국민의 주권은 뭐를 통해서 발현한다? 그리고 결국에는 법에 의해서 발현한다. 그러면 만약에 박근혜가 헌법에서 규정한 내란이라든지 이런 기본은 내란이거든요. 내란이라는 것도 얘는 좀 긴데, 다시 말해서 요 체제를 흔들었냐 안 흔들었냐, 요 체제를 흔들면 대통령도 물러나야 돼요. 요 체제를 흔들면 심플해요.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요 체제를 흔들면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니면 또 다르겠지. 자, 그러면은 이제 사실은 저 지난번 정권 때 그 자유자 떼려고 되게 했었는데, 근데 헌법 전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이란 말만 가지고는 인민민주공화국, 민주주의 공화국인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인지 알 수가 없죠. 근데 전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문은 사실 좀 좋은 얘기를 많이 써놓은 면이 없지 않은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블라블라블라블라 하고,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며 라는 전문의 내용이 있어요. 여기에서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체제를 흔들었다. 그러면 뭐가 되냐 하면 이러면 혁명이 됩니다. 혁명이 되면 그때는 성공을 하면 뭐 되겠지만 실패하면 이거는 국기문란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구조입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럼 이제 요거를 가지고서 우리가 계엄령을 봐야 돼요. 근데 계엄령에 우리가 아까 확인했다시피 헌법을 위배한 사항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계엄 자체에 대한 문제를 삼을 수는 없다. 형식들. 그 다음에 이제는 뭐냐면, 그렇다면 지금이 국가 위기 상태냐, 국가 위기 상황이냐,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사실 이런 법적인 문제들은 나중에 뭐 그거는 법원이 알아서 할 일이고 사법부가 알아서 할 일이고, 그러니까 사법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헌법 얘기도 했지만 그것도 사법부가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가 그것도 조심해야 되는 게, 원론적으로 따지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은 마치 무슨 이미 죄가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것도 안 돼요. 죄는 언제부터 생겨나는 거냐면 그가 판결을 받았을 때부터.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위증교 사건은 무죄가 됐고, 근데 그 이전에 실형이 선고가 됐잖아요. 근데 1심에서 일단은 형이 확정이 됐거든요, 유죄로. 그때가 죄가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근데 항소를 했죠. 그러니까 2심을 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아직은 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누가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언제 판가름 되느냐, 만약에 3심까지 간다면 대법원이 땅땅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전부터 죄가 있네만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연예인이 뭐 대마초 잡혀갔어요, 기소가 됐어요. 그래도 그 연예인을 출연 정지시키고 그러면 안 돼요, 원래. 왜냐면 아직 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나중에 대법원까지 가서 이놈은 죄가 있다 하면 그때 가서 출연 정지를 하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꾸 가치 판단을 하니까 자신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서 자꾸 가치 판단을 하고 정서적으로만 가치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구조는 보다시피 결코 정서적인 게 아니에요. 고도의 이론적 추상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는 자유시민이 되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도 이해하기도 쉽지 않은 면이 있어요. 특히 한국은. 그러니까 교육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런 쪽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이론이 좀 약했고, 한국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윤석열 대통령의 뭐 계엄령과 관련된 이런 것들의 법적인 문제들은 사법부에서 알아서 할 것이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일단 헌법에 준했을 때 이게 뭔가 잘못되어 있냐 아니냐 라는 걸 판단할 수 있겠죠. 그것조차도 사실은 뒤의 일이지만, 그러니까 지금 가장 내 눈에 거슬리는 거는 민주당에서 불법 위법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들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이 사법부가 아닌데, 그들은 법을 만드는 사람이지 법을 판단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법을 판단해서 실행하는 건 사법부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는 전부 다 그냥 정치적 슬로건에 불과한데, 이런 구조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근대 정신 중에 하나인데 미신타파입니다. 여기서 미신에는 굉장히 많은 또 미신의 좀 외역을 넓히면, 다시 말해서 그럴듯해 보이는 가짜들, 이런 쪽에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도록 만들자라는 구조예요. 미신타파란 가치가 그래서.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미신이 있었고, 중세 시대에는 실제로 들어봤겠지만 숱한 마녀 사냥이 이루어졌고,
있어가지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불태워 죽었어요. 불타서 죽었어요. 예를 들어 정말 정말 유명한 굉장히 그 존경받는 주교나 이런 사람 중에서도 화형당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느 사람 보면 해가지고 안 가다 이러면 이제 우르르 가가지고 태워버려요. 근대 민주주의 체제는 그걸 막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감으로 아는 것들 있잖아요. 이거 그럴 수 있어요. 일상생활에서는. 근데 적어도 이렇게 감으로 아는 것이 정치적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법이 필요한 거고 사법부가 독립돼야 되고 조금만 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갑시다. 과연 지금이 국가 비상 사태라고 할 만한 그런 상황이냐?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전쟁이거나 사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사변이라는 말은 좀 광범위한 말입니다. 중대한 어떤 사건 이런 뜻에 가까워요. 아주 심각한 사건. 그러니까 얘는 좀 범위가 넓어요. 전쟁도 최근에는 상당히 범위가 넓어졌죠. 꼭 총칼 들고서 밀고 내려와야 전쟁은 아니죠. 다양한 형태의 전쟁이 있잖아요. 요새는 뭐 예를 들어 드론이 가가지고 다 터뜨리고 그러잖아요. 그게 전쟁이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 IT를 이용한 사이버 전쟁도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렇게 현대 사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사변은 더 넓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전부다. 포인트는 뭐냐면 전쟁이다 사변이다 이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왜 전쟁과 사변이 문제가 될까요? 왜 전쟁과 사변이 문제가 될까요? 전쟁이 일어나면 뭐가 깨집니까? 이 구조가 깨집니다. 전쟁이다. 일단 이거는 평상시의 일입니다. 그렇잖아. 그런데 전쟁이 나서 폭탄이 날아다니는데 어떻게 선거를 합니까? 선거가 돌아왔다 하더라도 어떻게 사법부가 그때 가가지고 그 한가하게 재판 봉 두드리면서 합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그때는 대통령이 특단의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쟁이나 사변이나. 그리고 전쟁이 나면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이 체제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나 사변이나 그래서 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전쟁은 외적으로 봤을 때 외적인 어떤 침입에 의했을 때 외적인 어떤 충격에 의했을 때 이때 전쟁이라고 하는 거고 내적인 어떤 충격에 의한 걸 사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적인 충격이라는 거는 꼭 외국이 아니고 내국에서 무언가 어떤 형태로든지 이 체제를 흔드는 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그걸 사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6.25 사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25 전쟁이라고 할 때는 북한을 타자로 보는 거예요. 타인으로 볼 땐 전쟁이라고 하고 북한도 우리나라인데 저기서 반란이 일어났다라고 보면 사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맞아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요. 헌법상으로 보면 사변이 맞아요. 왜냐? 헌법상은 대한민국 영토가 어떻게 돼 있다? 한반도 전체로 돼 있기 때문에 북한도 지금 헌법상으로는 한반도 영토입니다. 그렇게 보면 사변이 맞죠. 자 그러면 전쟁도 총칼 들고 내려오는 것만 전쟁은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 어느 나라가 간첩들을 쫙 뿌려가지고 여기를 막 흔들고 있어. 그럼 이것도 일종의 전쟁이라고 봐야 돼요. 혹은 막 해킹 공격을 해가지고 시스템을 다 마비시키고 있어요. 이것도 전쟁이라고 봐야 합니다. 사변은 누군가 여기에 이 체제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막 해가지고 이 체제를 막 뒤흔들고 있어. 그래도 그럼 사변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헌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겠지만 개헌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헌법의 하부. 개헌법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2조 2항에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교전이라는 게 꼭 총칼일 필요는 없어요.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될 것이죠. 자 여기서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까지는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왜? 대통령은 행정수반이고 이거는 분리되어 있단 말이에요. 입법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삼권 분립이라고 부르잖아요. 한국은 삼권 분립국가죠. 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쟁이나 사변이 왜 문제가 되냐 이 체제를 흔들기 때문인 거죠. 이 체제를 흔드는 거는 여기서 흔들릴 수도 있고 여기서 흔들릴 수도 있고 여기서 흔들릴 수도 있어요. 대통령은 행정수반이니까 행정수반의 입장에서 봤을 때 행정과 입법은 건드릴 수 없어요. 행정과 사법이 만약에 흔들린다면 기초가 흔들린다면 개헌령을 발표할 수 있어요. 그게 포인트예요. 전쟁이나 사변도 이것 때문에 그런 거니까. 포인트는 뭐냐? 이 체제가 아주 심각하게 흔들리느냐 아니냐가 포인트예요. 이 체제는 이상적으로 다 돌아가지 않아요. 자유민주 체제는 이상적인 체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 사이에 입법가 중에도 나쁜 놈도 있고 뭐 선거도 누군가 이제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서로 의견이 다른데 아빠가 야 말이야 사실 말이야 그럼 나 이혼이야 뭐 이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일들은 흔하게 있겠죠. 이상적이진 않아요. 그러나 이게 그래도 가장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기에 용이하게 쓴 시스템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저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사법부의 독립 얘기하면서 선거와 사법부라는 건 법원을 말하는 겁니다. 법원과 검찰을 말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게 독립을 얘는 아무도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얘는 건드리면 안 돼요. 이게 건드려지면 얘는 무조건 깨져요. 왜냐하면 법에 지기 때문에 무조건 깨져요. 얘는 절대 건드리면 안 돼요. 얘가 됐든 얘가 됐든. 예를 들어 윤석열이 아무리 이재명이 미워도 이재명 잡아 쳐넣어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만으로 만약에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해졌다면 개혁령은 포고할 수 있죠. 전쟁이나 사변도 이것 때문이니까. 전쟁과 사변이 문제가 되는 건 체제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러면 아마도 이제 이걸 사변이라고 봐야 하는데 전쟁이 되었든 사변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어쨌든 간에 포인트는 사법과 행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면 가능합니다. 내용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의 그 담화문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습니다. 정부 관료를 탄핵하면 어떻게 되죠? 직무정지가 됩니다. 헌재 판결이 나기까지. 행정부는 관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관료를 임명을 하는 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없거든요. 그러면 정부 관료, 예를 들면 그런 거 얘기해요. 장관, 국무총리, 무슨 위원장들 이런 건데 이거를 탄핵을 해서 직무정지를 시키면 행정부가 돌아갈 수가 없죠. 그런데 탄핵도 역시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대로 탄핵을 하는 거지. 그런데 그것도 법을 악용할 수 있거든요. 법이라는 건 언제나. 그 법을 악용해서 올라오는 강요마다 다 탄핵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탄핵이라는 게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사실은 국회에서 탄핵을 했는데 헌재에서 기각을 하면 국회는 엄청난 부담을 갖는 게 맞죠. 우리가 잘못 판단해서 이렇게 행정부에게 너무 큰 불편을 끼쳤다. 국가의 운영에도 큰 불편을 끼쳤다. 미안하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최종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하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22건이나 이렇게 발의했다는 거는 뭐 그중에 기각된 것도 많고 그러면 이거는 그냥 정치적인 이유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죠. 이렇게 되면 뭐를 흔듭니까? 여기 나온 대로 하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했잖아요. 행정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없죠. 현저히 곤란하게 되는 게 맞죠. 거기다가 행정부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심지어 판사를 탄핵하고 검사를 탄핵하고 이거는 근대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거예요. 사법부의 독립이 가장 중요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판단했다 칩시다. 그럼 이거는 적어도 개혁령의 선포 유무를 떠나서 행정기능과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하게 곤란하게 됐다는 거에는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죠. 일리가 있죠. 1, 2 정도가 아니고 안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없죠. 이건 가설적인 거지. 만약에 이런 상황들이 외국의 어딘가의 조종에 의한 거라면 그건 전쟁이라고 말이죠.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법부의 독립이 근간을 이루는데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법부가 지금 가장 크게는 사법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이 법원, 검찰, 그리고 또 하나가 뭐죠? 선관위. 선관위. 네. 그런데 선관위도 지금 결코 독립적이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뭐 이론이 여전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알다시피 이번 개혁령의 더 큰 목적은 선관위였다라는 얘기도 하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현재로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뭐 사실 이렇다 어떻다 저렇다는 얘기할 수 있는 외인지가 넓은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싶지 않고 사실관계 확인이라는 거는 한편으로는 분명한 것도 있는데 아닌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또 사실은 대체로 시간이 좀 지나야 밝혀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이번 개혁령의 질문은 개혁령이 포고된 배경이 뭐냐? 그러려면 우리가 계엄이 뭔지를 알아야 한다. 그럼 계엄이 뭔지를 알려면 뭘 알아야 하냐면 계엄령이라는 것을 선포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고 그 계엄령이 내용이 뭐냐?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주체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통령의 고유 아무도 가지지 못하는 오로지 이 나라에서 대통령만 가지고 있는 권한이고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계엄령은 자유민주주의라는 구조가 아주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경우에 발동하게 됩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내는 결론. 네. 전쟁, 사변 이거 다 거기에 준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그 배경은 뭐냐? 심플하게 얘기하면 윤 대통령이 보기에 지금이 그런 상황이라고 본 거죠.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본 거죠. 그러면 이거는 계엄으로밖에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러나 반드시 여기서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죠. 그 판단은 했어요. 그런데 법의 테두리를 벗어났어요. 그러면 혁명이에요. 그러면 실패와 성공으로 나뉘어요. 모든 혁명은. 성공을 하면 문제가 없어지겠죠.
그런데 실패를 하면 그것은 내란 선동이 되는 거고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우리 그걸 또 따져볼 수 있는 거죠. 혁명을 하려고 한 거냐?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신의 권한을 쓴 거냐? 근데 지금 내가 보기에는 헌법상으로는 별로 문제가 없어. 근데 그것도 역시 법 전문가들이 판단할 문제지 내가 판단하는 문제는 아니고. 근데 적어도 이 정도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국회가 해제를 요구했을 때 바로 받아들였다. 그럼 사실 그게 핵심이거든요. 혁명을 하려면 그걸 안 받아들이면 했겠죠. 그게 혁명이 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개혁령 내는 사람이 이 구조 안에서 이루어지려고 했으면 안 받아들이는 게 맞죠. 헌법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대통령에게 저촉되는 법은 실질적으로는 거의 헌법만이 저촉이 된다. 다른 쪽은 별로 필요가 없다. 사람들이 무슨 뭐 개혁 포고령 내용 가지고 얘기하고 하는데 그건 참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세부적인 거고 역시 판단은 그거는 법원에 맡기면 되고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이거 물어볼 수 있죠. 지금 법원이 얼마나 독립성이 유지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국회의 압박 틀림없이 존재한다고 봐야죠. 탄핵하겠다고 나옵니다. 이렇게 사법부 탄핵하고 나왔던 적은 하겠다고 나온 적은 내 기억에는 없어요. 판사가 개인적으로 뭔가 심각한 판사로서 도저히 유지시킬 수 없는 뭐 범죄를 저질렀거나 이러지 않은다면 더더군다나 뭐 이재명 대표를 뭐 담당하는 판사를 뭐 탄핵하겠다 하는 검사를 이건 진짜 이건 코미디 중에 코미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가 없는 코미디가 아니고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블랙 코미디. 이거는 웬만큼 뻔뻔하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긴 해요.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 전체의 포인트는 자유민주주의의 포인트는 형식이다. 내용이 아니다. 왜? 자유민주주의는 생각이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존한다고 가정하고 만들어진 체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생각은 한 명 한 명의 기본권을 이루는 바탕이기 때문에 누구나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어야 하고 내가 어떤 생각이든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형식일 수밖에 없다. 내용이 되게 되면 네 생각은 맞고 네 생각은 틀려 이렇게 되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기본적으로 반항하는 거죠. 누가 판단을 하냐? 네 생각이 맞고 네 생각은 틀리는 거. 누가? 아무도 판단을 못 해줘요. 자 그러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하나의 이념은 이건 맞고 이건 틀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용을 가지고. 자유민주주의에서 할 수 있는 건 형식이 맞냐 틀리냐, 절차가 맞았냐 틀렸냐, 과정이 맞았냐 틀렸냐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보고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흔드냐 안 흔드냐 국회의원 중에서 내용을 갖고 맞았다 틀렸다라고 하면 자꾸 그럼 그 사람은 자유민주주의적 마인드가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어떻게 돼야 되냐면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내 이 생각을 관철하기 위해서 나는 주어진 형식을 잘 따라서 하겠다. 그래서 이 형식에 따랐을 때 내 생각이 법을 통해서 관철되도록 난 노력하겠다. 그러면 대통령의 임기도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돌아가면 원칙적으로 안 되죠. 만약에 정말로 헌법상의 문제가 있어서 대통령이 헌법에 어긋나는 어떤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뭐 탄핵을 할 수도 있고 그것도 역시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탄핵. 계엄령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통령의 권한이든 탄핵도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입법가의 정말 국회의 권한이라고. 권한 행사는 그런데 문제는 탄핵에도 국가 내란이라든지 이런 아주 심각한 근대 민주주의 체제를 뒤흔드는 경우에만 탄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왜 그러냐? 그것도 심플해요. 국회는 여러 사람이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여러 사람의 집단 지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고 대통령이라는 존재는 한 명이잖아요. 근데 어떤 또라이 같은 대통령이 이 체제를 흔들려고 그러면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있는 거예요, 탄핵은. 그러면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해서 탄핵으로 간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그 계엄령이 계엄령 노동운동 이걸 흔들려는 거냐 지키려고 하는 거냐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건 이제 국민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이 구조를 가지고서 이거를 흔들려고 한 사람이 누구냐. 그런데 여기서 내 얘기를 하자면 이거는 누가 봐도 흔든 건 민주당 쪽이지 대통령일 수는 없어요. 왜냐면 대통령이 뭘 한 게 없거든. 거기에 대해서 뭐 사법부를 막 겁박을 했거나 드러난 게 없잖아. 그러니까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시키려고 했었던 거는 그건 뭐 누가 봐도 민주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법에 의해서 했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정확하게 보면 법에 따라 한 건 아니거든요. 정말로 법에도 찾아보진 않았지만 심각한 어떤 누군가의 A라는 판사의 비위가 있어야 돼요. 탄핵을. 근데 뭐 당대표 담당인데 기소장 발급했다고 이래갖고는 이게 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중앙지검장 탄핵 뭐 이게 이렇게 되면 사법부가 정치적 영향 없이 판결 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문제입니다. 그거는 국민들이 판단하는 문제죠. 형식적으로 보면 좋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거나